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하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의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38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장기간 순매수 기간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어제까지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2조 3천억 원을 사들이면서 이 기간 동안 코스피는 10% 이상 상승했고 2050선을 돌파하기도 했죠. 네, 하지만 상승 탄력은 좀 확연하게 둔화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체크해봐야 할 것들,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연동해서 보셔야겠죠. 그리고 기관의 매물 소화 과정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3분기 실적 시즌이겠죠. 네. 오늘 이 모든 것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미국 9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한 뉴욕 증시, 그 영향 때문일까요? 단기 급등했던 코스피 지수 나흘 만에 쉬어가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개장과 함께 동시에 204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하면 출발을 했는데요. 2050선까지 다가서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내려놨습니다. 4.64포인트 빠지면서 2048선에서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 매도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38거래일째 순매수 행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기관과 개인이 각각 48억 원, 299억 원씩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오늘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530선에서 등락을 거듭 중이면서 530선 다지기에 오늘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개인 매수세 상승을 출발을 했지만 조금은 그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26억 원, 외국인 56억 원 동반 순매수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기관만 85억 원 정도 매물을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1.7% 가까이 빠지면서 143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는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현대차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기아차만이 조정을 혼조세로 지금 움직임 등락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에서 7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 블랙딜 소식에 오늘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 가까이 빠지면서 4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어제 흐름이 좋았던 네이버도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최근 조정을 받았던 조선업들이 업황 개선 기대감에 오늘 현대중공업 사흘 만에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1% 상승하면서 2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주 셀트리온 빨간불을 켜면서 코스닥 증시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4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또 CJ 오쇼핑, GS 홈쇼핑 등 빨간불을 켜면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7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CJ E&M, SK 브로드밴드, 포스코 ICT, 파트론만 파란불을 켜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다음과 메디톡스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세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외환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거래일 만에 반등을 성공했는데요. 오늘도 빨간불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70전 상승한 1,062원 90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10시 구간 이 시간 따끈따끈한 특징주 탑10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어닝 쇼크 발생 우려로 조선주들 흐름 좋지 않았는데요. 실적 관련 우려가 경감이 되면서 오늘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잘만테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날 주가가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한국거래소에서 공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제안에 오늘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5% 가까이 빠지면서 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3기 오토모티브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우디와 대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2% 가까이 빠지면서 8,6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신우가 올라와 있습니다. 5대1 감자 결정에 오늘 급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4% 가까이 빠지면서 360원 정도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애플 아이패드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애플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 LG 디스플레이 1%대 급등세 보이면서 2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 이노텍과 인터플렉스도 동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신한지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BNP 바리파가 신한금융지주를 보유 지분을 시간에 블록세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 가까이 하락한 4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LS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회사인 LS전선이 기업 분할할 것이라는 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대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7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테스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를 웃도는 시초가를 형성한 뒤에 지금은 급락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13% 가까이 빠지면서 13,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삼성 SDI가 올라와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락했다는 소식에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늘 털썩 주저앉았는데요. 삼성 SDI 1% 가까이 빠지면서 1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종목은 OCI가 올라와 있습니다. 단기 조정에 따른 순매 환매성 반등과 함께 전일장 뉴욕 증시에서 퍼스트솔라가 급등한 영향으로 오늘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해냈습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 또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2.6% 오르면서 21만 원 선에서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양태준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전에 먼저 시장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멈추지 않은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2050선을 돌파하면서 장기 박스권을 뚫었고 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외국인과 함께 매수세를 뒷받침하던 연기금은 최근 매수 강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수 기조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연기금의 전체 매수 강도는 지난 석 달간 나타났던 월 1조 원 규모에 비해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말 1,1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2개월 새 4% 가까이 하락하면서 1,060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연 저점인 1,050원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전 10시 열릴 애플의 신제품 공개에서 애플이 화질을 개선한 2세대 아이패드 미니와 휴대성과 성능을 개선한 5세대 아이패드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한 소식입니다. 네, 오늘장 키워드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네. 이 가운데 대리님이 보시는 중요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우선 코스피가 2050선을 돌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의 관심이 과연 이 장기 박스권을 돌파할지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 2050선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우선 안착에는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50선은 이제 상당히 이제 뜻깊은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요. 이는 지난 이제 2011년 8월 이후에 2년간 지속되었던 박스권의 상단이 2050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박스권의 상단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과연 박스권의 돌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이제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 요소들이 더 많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장기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인데요. 우선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미국 의회에서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현 수준의 예산 집행과 긴급 조치를 통해 이제 자금 조달 방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이는 적어도 올해 중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과 또 채무한도 진행 문제가 다시 이제 불거질 가능성은 줄었고요. 또한 이제 중국의 GDP 성장률 또한 3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 가운데 또 가장 또 좋은 점이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또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경기 회복 흐름과 함께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산 재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국내 증시에 대한 재평가가 계속되면서 최근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2050선의 돌파에 힘을 또 실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자금은 5조에서 8조 원 정도 추가 유입의 가능성도 이제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2050선에 안착이 성공하게 된다면 기술적 분석으로 나갔을 때 추가 상승 시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2050선에 안착을 하였는데도 여전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의 시점은 이제 투자자들에게 우려감으로 남아 있다는 점, 이제 이렇게 2050선에 안착을 하였지만 조정 후 재상승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2개월간 1,100원에서 1,060원, 그러니까 즉 연 저점이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왔는데요. 우선 원달러 환율이 1,060원 초반 중심으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가 이제 순매수로 이어지고 미국 출구 전략 연기 등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8월 말 1,10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2개월 새 4%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06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연 저점인 1,050원대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 지수 추가 하락의 부담과 원달러의 과매도 부담, 또 레벨 부담감이 있는 가운데 당국 개입 경계 등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하락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환율의 이제 승고리 양상은 승고리 양상으로 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번에 미국 경기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의 여력은 약하지만 이제 글로벌 달러화 상승세로 지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은 이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은 환차익을 노리고 유입하기 어려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37거래일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등 사상 최장 기간 이제 순매수 중입니다. 이는 외국인의 매수가 환차익을 노린 단기 매물이 아닌 중장기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원화 강세가 경상수지 흑자를 비롯한 펀더멘털 계산 속에 진행된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이제 애플이 22일 그러니까 신제품 뉴 아이패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대규모 런칭 초청 행사를 갖기로 했는데요. 이때 차세대 아이패드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패드 공개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그동안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애플의 주가는 다시 $5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애플의 행사는 차세대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미니를 동시에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차세대 아이패드는 새로운 디자인의 더 얇아진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 새로운 아이패드 화면의 크기가 더 커질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최신 버전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애플 또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뉴 아이패드의 가격은 이제 $499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삼성전자와 구글 또 아마존의 태블릿 PC보다도 최대 $200 높은 가격입니다. 태블릿 PC는 애플에서 아이폰 다음으로 큰 수익원인데요. 애플이 신형 아이패드를 통해 태블릿 PC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을 분석은 하고 있지만 과연 이번 아이패드를 출시로 인해 그동안 하락했었던 점유율을 과연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올해 2분기 태블릿 시장에서 작년에 약 60%를 기록한 데에 비해 이번 연도는 절반 가까이 하락한 33%를 기록하였습니다. 애플의 경쟁업체인 삼성전자는 다양한 크기의 화면과 옵션들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싼 가격을 앞세워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태블릿 시장의 새로운 부분 공략을 위해 기업들과 관계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MS 같은 경우는 애플이 신형 아이패드를 공개하는 날 2세대 서피스 태블릿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태블릿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플이 신제품을 공개한다는 소식에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애플 관련주들이 오늘장 오르고 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도 한 1% 이상으로 오르고 있는데 하지만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이후에 목표 주가는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애플효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여보세요? 예. 우선은 애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시장의 기대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그에 반해 하락을 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애플 관련주들은 올라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지금 시장의 작년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지금 점유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가격에 대한 그 경쟁력을 딛고,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핸디캡을 딛고 과연 얼마나 상승할지는 우선은 오늘 공개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시 한번 아이패드에 좀 강한 좀 판매량이 좀 돋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도 발표될 시점인데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우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간방세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과연 외국인의 바이코리아, 즉 이제 지속이 될까 이게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원달러 환율이 연중 전저점을 위험을 하고 있고 한차익보다는 국내 경상수지 흑자 흐름과 양적 완화 축소 연장 흐름 판단하여서 연말까지는 외국인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펀드 환매 정지 시 기관과 동시 순매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망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주 중심의 매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은 다소 멈추고 2040선에서 지금 2050선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았을 때 이제 경기 방어 업종의 단기적인 강세는 이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코스피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전기가스 업종인데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성공을 하였고요. 또 전기가스 업종 지수도 박스권 하단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전기가스 업종도 그래서 경기 방어 업종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중심보다는 경기 방어주, 전기가스나 음식료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양태준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 종목들 분석해드리고 흑석의 진주 같은 전문가들이 보는 매력 종목까지 찾아보는 시간이죠. 네, 샘플러스 이효일 멘토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궁금한 핫한 종목들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 어닝 쇼크 이후 주가가 어제 많이 내렸었죠. 한 7% 이상 내렸다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 이제는 신용등급 강등 소식까지 겹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주가가 많이 내렸었고요. 악재로 추가적으로 더 내리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지금 사볼 만한 싼 가격인지요? 네, 일단은 주가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일단 비싸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좀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3분기 이제 실적 어닝 쇼크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치를 볼 때 싸다 비싸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실적 가치를 좀 봐야 되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현재 흐름을 좀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다, 현재 흐름은.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3조 원이 좀 깨졌죠? 2조 9천억 원 수준인데, 지금 보면은, 물론 이제 향후의 흐름들은 조금 더 개선이 되겠지만, 일단 올해, 특히나 3분기 예상이 굉장히 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적자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나 실적 가치 면에서 많이 훼손이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자본, 구조나 전체적으로 좀 흐름에서도 좀 보면 시가총액이 지금 3조 원 정도가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인데, 총 자본 규모는 사실 크진 않아요. 1조 원이 좀 넘는 수준이고, 더군다나 이제 또 적자가 시전이 되기 때문에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부채가 또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자산 가치 면에서 또 불리한 재무 구조를 현재 갖고 있고, 특히나 이제 3분기 어닝 쇼크, 특히나 이제 적자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많이 잃었다. 실적 가치 면에서 많이 훼손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 흐름은 많이 주가가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 물론 고점 대비해서 최근에. 그렇긴 하지만 주가가 지금 싸다고 볼 수는 없다. 약간 비싼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 대응에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지금은 수급이나 실적 모두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실적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도 흐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오히려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삼성 엔지니어링은 수주가 참 좋은 기업이죠. 해외 수주라든가 뭐 수주가 참 많아서 그런 부분이 지연이 되고 하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약세로 돌아섰는데 수주만큼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향후에 해외 수주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추이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금은 그 낙폭이 좀 고점 대비해서는 높지만 저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가격은 지금 오늘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7만 원 선 초반. 그래서 7만 원 선의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7만 원 선 초반 정도의 매수 관심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역시 기술적인 반등 흐름 정도로 해서 8만 원의 목표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이미 주가는 많이 내린 상황이지만 실적 가치를 본다면 지금은 비싼 수준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해외 수주가 많은 기업인 만큼 실적 회복되는 걸 먼저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텐데요. 기술적인 반등만 노려본다면 7만 원대 초반에서 잡아서 한 8만 원 정도에 팔아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건설주에 대한 실적 쇼크에 대한 우려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대림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설주 전반적으로 코멘트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건설주 전반적으로 사실은 경기 회복 기대감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과거에 이제 GS건설의 하락이라든가 또 급락 부분, 또 건설의 또 건설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아직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와중에도 이제 뭐 저평가된 뭐 건설주나 또 이런 걸 또 위주로 해서 또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많이 살아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이슈들이 좀 잠잠해지고 해외 증시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매수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좀 뚜렷해진다면 건설주들도 빠르게 또 다시 주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조선업종에서 골라봤습니다. 삼성중공업인데요. 조선업종은 뭐 대부분 3분기 실적이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 어닝 쇼크나 어닝 서프라이즈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소폭 조정받은 현재 시점 가격적인 측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삼성중공업은 그 뭐 자산 가치나 여러 가지로 보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면 뭐 아주 싸지는 않지만 일단 비싸지 않은 싸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싼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는 삼성중공업이 잘 가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외국인의 매도입니다. 그동안 매집을 해왔던 외국인의 매도가 수급을 좀 보시면 물론 이제 크게 1개월 단위로 말고요. 좀 긴 기간 3개월 정도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뭐 상당히 많은 매수량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하고 또 어제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물이 나왔다는 정도고요. 그 삼성중공업의 역시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역시 최근의 상승은 실적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수주가 잘 됐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감소가 지금 조정의 어떤 흐름을 이끌고 있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4분기 이후에 수주라든가 실적 개선은 계속 이어질 걸로 또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걸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 개선이나 저점 확인만 된다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주가 수준에서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지금 삼성중공업의 흐름을 좀 보면 삼성중공업의 흐름을 좀 보시면 일단은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좀 안 됩니다. 9조 8천억 원 정도 수준이고요.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자본 대비해서는 조금 뭐 9조 원 정도면 좀 올라 있습니다만 실적 가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이 뭐 그동안의 조선업황의 어떤 부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뭐 한 8천억 수준에서 움직였고요. 올해는 한 9천억 원 정도 수준의 순이익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의 주가가 그렇게 과도하게 비싼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실적 가치를 본다면 또 수주의 어떤 계속적인 증가를 본다면 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준에서는 저점 확인만 된다면 반등이 좀 유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체크하실 거는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또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개선 여부, 또 저점 확인 여부를 확인하시고 매수 관심가는 역시 가장 주도했던 조선주의 흐름들인데 역시 장중에 한 42,000원 선 정도 이하로 혹시 내려간다면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역시 관심을 가질
그런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역시 최근의 반등을 이뤄냈다 한 45,000원 선 정도 수준을 목표가로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급등하다가 조정받고 있는 삼성중공업 추세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수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면서 네. 매수 관심가는 42,000원 이하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삼성중공업까지 여쭤봤고요. 네. 이어서 이효열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지주사 쪽에서 또 한번 골라봤는데, 오늘은 네. CJ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CJ 하면은 이제 최근에 뭐 뉴스도 많이 나왔고요. 또 CEO의 뭐 구속이라든가 세무조사라든가 연일 악재만 좀 터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CJ는 일단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일단 악재들은 많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됩니다.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 10만원 선 정도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지난 6월부터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현재 주가 흐름은 지금 세 번째 저점을 확인하는 수준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CJ는 아주 우량한 그런 자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라든가 좋은 자산 가치가 있는 또 그런 자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고, 자산 가치나 성장 가치를 기대해 본다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래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좀 없지만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지금 CJ의 어떤 흐름들 다시 한번 좀 시가총액이나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좀 본다면 전체적인 CJ의 시가총액은 3조 1,000억 원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3조 1,000억 원 수준이고요. 전체적인 여러 가지 지분법 이익이라든가 수준은 지금 현재 그 작년에 약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5,700억 수준, 올해도 5,000억 원 이상은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본 규모 면에서도 총 자본이 8,800억 정도 수준이고요. 8조 8천억이죠. 네, 그리고 총 자산 규모는 22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3조 원 수준의 시가총액은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체는 좀 모멘텀이 없지만 그 실적 가치나 자산 가치가 현재가 대비해서 굉장히 월등하다. 그래서 지금은 좀 주가가 주봉상으로 보면 연속적으로 10만 원 선 수준에서 저점을 좀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수준 흐름들이 좀 지나가고 난다면 다시 한번 CJ의 성장 가치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향후 주가는 좀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이제 모멘텀이 좀 약간 약화되어 있는 그런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서는 역시 이제 그 관심가를 한 10만 5천 원 이하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역시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CJ는 일단 자산과 실적 가치 대비해서 낙폭이 좀 크고, 그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악재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매력 종목으로 CJ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사볼 만한 충분한 매력적인 가격에 와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전략은 10만 5천 원 이하 매수 관심가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2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CJ그룹도 참 많이 내렸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이유 때문인데요. CJ그룹 쪽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앞으로 주가 흐름 간략하게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CJ는 이제 CJ 제일제당이 많이 또 부분을 차지하는데 음식료주가 사실은 그동안에 좀 많이 또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또 여파를 미쳤고, 더군다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CEO의 구속이나 세무조사 이런 리스크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좀 나온 악재고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CJ가 다시 한번 이제 정상적인 경영 궤도로 좀 들어선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제당이라든가 CJ의 ENM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장 발전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고, 현재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실적 가치나 자산 가치가 우량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본다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그쪽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주가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향후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J 오늘 관심 종목뿐만이 아니라 CJ그룹도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본다면 충분하게 반등 매력은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도 챙겨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1.6% 상승하면서 2200선 안착에 성공한 상해지수 현재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2200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장 마감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의 간망세 커지면서 시장에서의 약보합권에 장 출발하는데요. 0.09% 하락한 2227.34포인트에 장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중국은 2200선에서의 저가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지만 시장을 실질적으로 상승을 이끌 만한 상승 세력이 좀 보이지 않는 만큼 박스권 기조가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일 기준으로 상해 거래소 그리고 심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495개사의 상장사들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치 전망치를 내놨었는데요. 그중 60%가 실적 호전을 예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 실적 상승에 따른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495개 기업사 중에 283개사가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375개사 실적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161개사가 실적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216개사가 실적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지금 종목별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중국 증시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좀 확대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IMF에서는 2014년도 중국의 GDP 성장률 7.3%로 둔화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나오고 있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에 따른 대출 확대 그리고 지방 정부 부채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만큼 중국의 GDP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내놓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1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 생산 판매가 12% 증가하는 등 자동차 업종들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업종들의 강세 움직임 당분간 좀 더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 2200선 밑에서는 저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는 있지만 시장을 상승을 주도할 만큼의 큰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간망세 속에서 이번 주 목요일 발표 있을 HSBC PMI 예비치 발표에 따라 변동성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오늘 그리고 내일 장에서는 박스권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단도 지지가 되고 있지만 상단도 어느 정도 제한되면서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중국 증시 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가치 투자의 이론부터 실전까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네, 가치 투자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요. 엄선된 종목으로 여러분께 수익률을 크게 높여드릴 만한 포트폴리오도 세워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가치 투자 위대하게 진득하게 시간입니다. 화요일에는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어렵기만 한 가치 투자에 대해서도 쉽게 궁금증을 풀어주시니까 인기도 상당히 많은 코너인데요. 수익률도 상당히 좋습니다. 잠시 뒤에 그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먼저 오늘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해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가상각비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감가상각비가 도대체 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정의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보유한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어떤 기업이 저기 건물이나 아니면은 기계 장치를 100억 원을 투자했다. 이미 투자한 100억 원. 이 기계나 건물 같은 경우는 사용 연수가 증가할수록 역시나 가격이, 그러니까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1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사용 연수를 10년으로 했다. 그러면 정액법으로 한다면 연간 10억 원씩을 감가상각해서 손익계산서에 계상을 하면서 영업이익이나 손익단에서 지금 10억 원 가량이 지금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비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약간 변화한 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IFRS 전에는 정률법과 정액법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IFRS로 되면서 대부분 기업들이 정액법으로 바꾸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감가상각비가 왜 중요하냐? 제가 잠시 예를 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제가 경창산업이라는 자동차 엔진 부품사 실적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2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12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창산업의 감가상각비 2012년도에 약 한 43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경창산업이 매출을 일으켜서 벌어들인 돈은 단기 순이익은 430억을 더해서 약 450억 원이 되는 돈을 벌었지만 감가상각비가 이제 430억이 계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재무제표 상에는 이제 121억만 나왔는데 감가상각비가 왜 중요하느냐? 지금 2013년도 경창산업의 예상 단기 순이익은 240억 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이제 사용 연수를 회사에 따라서 이제 마음대로 조정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작년에 2012년도에 430억이었던 감가상각비가 감가 사용 연수를 8년에서 12년으로 경창산업에서 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올해는 380억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단기 순이익이 갑자기 급증하는 이런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회사는 투자를 많이 하면서 아무래도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은데 재무제표 상에는 그만큼의 수익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가치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도 이제 감가상각을 제외한 에비타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경창산업 지금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면 예전에 4,000원까지 내려갔던 주식이 현재는 10,000원까지 터치를 했다. 이제 8,800원까지 내려온 수준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돈을 잘 벌어들인다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기업 실적이 숨겨져 있다면 이런 기업을 투자한다면 언제든지 큰 수익을 누릴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감가상각비를 좀 중요하게 파고 들어봤습니다. 네. 네, 오늘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가치 투자, 좋은 종목 고르기 조금 더 한 발 더 쉬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격적으로 가치 투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 들고 오셨나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기업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신용 직불카드 거래대행 서비스 그리고 전자화폐 지불 결제 서비스 및 단말기 판매와 대여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신용카드 벤과 피지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벤 사업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전산 중개를 통해서 수수료를 챙기는 건데 아무래도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카드를 긁을 때마다 나이스 정보통신의 매출로 잡히게 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피지 사업부는 약간은 다릅니다. 벤 사업부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이제 대금 결제 수단으로는 신용카드 그리고 휴대폰 가상 계좌 계좌이체 등이 있는데 이런 정보를 이제 게임사 등과 그리고 카드사 또는 통신사와 연계해서 중개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신용카드의 사용의 증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올해 초 신용카드 사용 증가 추세가 조금 꺾이는 듯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신용카드사에서 아무래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줄이고 그리고 신용카드 혜택 자체를 줄이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상 작년 연말이나 올해 1월달까지는 신용카드 월간 사용액이 한 38조였었는데 2월달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33조 원까지 하락하면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꺾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왔었지만 올해 7월달에는 다시 38조 원을 38조 8천억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나이스 정보통신 벤사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보다는 신용카드 사용 건수가 더 중요합니다. 사용 건수마다 이제 피를 받기 때문에 사용 건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뿐만 아니라 사용 건수도 제가 지금 차트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사용 건수도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 증가는 나이스 정보통신의 매출 더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벤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정경제 규약을 이제 공정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이스 정보통신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신용카드 사용 증가와 비용 절감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면 2013년도 예상 PER이 5배 수준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예상 매출액은 1,9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00억 원 순이익이 15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전일자에 나왔는데 현재 8,650원까지 전일에 급등을 했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아직까지 올해 예상되는 PER이 6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벤사와 PD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이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어스, 다날 등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기업들의 평균 PER이 12배에서 15배입니다. 그런데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6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종 업체 대비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 가치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바로 배당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매년 배당을 실시하는데 시가 배당률 그러니까 한 4% 정도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가지고 계신다면 역시나 올해도 내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4%대의 안정적인 배당을 받음으로써 가치 투자에 조금은 적합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신사업 성장 가시화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이제 카드 벤 사업만 영위하던 나이스 정보통신이 그러니까 2010년도에 PD 사업을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매출액이 16억 부근이었는데 2013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240억까지 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결제 시장 고성장 중인데 모바일 결제 시장에도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진출이 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러한 PD 사업의 성장과 그리고 모바일 결제 사업 신성장 동력으로 나이스 정보통신 주가 네. 아니면 기업이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가치 투자 종목으로 나이스 정보통신 주셨습니다. 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신용카드 사용량도 증가하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평가 매력까지 있고 배당 매력까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나이스 정보평가가 근데 이번 달에만 해도 10% 네. 이상 올랐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이죠. 예. 보유기간과 투자 전략을 세워볼까요? 보유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분기, 내년 1분기 그리고 내년 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가시화된다면 6개월 안에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재 8,650원의 거래 중에 있지만 단계 급등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PER 6배 미만의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8,600원 정도에서는 매수가 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2차 목표가는 저는 한 14,000원 부근으로 잡고 있는데 1차적으로 1차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잡도록 하고 손절가는 짧게 한 8,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 정보통신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네. 8,600원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하고요. 목표가는 11,000원, 2차 목표가는 14,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인 나이스 정보통신까지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익률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화면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담겨 있었던 정동우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3종목을 저희가 들고 있었죠. 캠트로닉스 10%, 테크윙 10%, 인화전공 10% 현금 비중이 70%였습니다. 수익률 깜짝 놀라실걸요? 자, 벌써 10% 이상의 수익을 네. 내고 있는 종목이 2종목이나 있어요. 와. 캠트로닉스 10월 1일에 저희가 편입했던 종목인데 벌써 11.4% 수익을 내고 있고요. 테크윙 약간 손실입니다. 한 1% 정도인데 오늘 장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9시 구간 저희가 집계를 했었기 때문에 손실폭은 상당히 줄었을 겁니다. 현재 한 1% 정도지만 더 많이 줄었을 것으로 손실폭은 줄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0월 15일에 주셨던 인화전공이 벌써 12%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AS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이제 캠트로닉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3분기 뭐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것은 시장에 모두 퍼진 소문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3분기가 실적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캠트로닉스 2분기 별도로 해서 영업이익을 80억을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3분기 때 시장에 퍼진 실적이 저조하다 이 말은 사실상 캠트로닉스가 2분기랑 비슷한 영업이익 80억 원 수준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역시나 저조한 실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업은 이제 캠트로닉스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4분기에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가셔야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만으로도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인데 이제는 무선 충전 기대감도 이제 팽배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특히 공진 방식 상용화를 목표로 무선 충전 개발을 본격화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는 현재 EMC 소재를 RF텍에 납품하고 RF텍에서 무선 충전기를 조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무선 충전 시장이 휴대폰 번들로 들어간다면 그 시장은 정말 무궁무진할 수 있다. 특히나 캠트로닉스 EMC 소재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뿐만 아니라 NFC 그리고 노트 필기용 뭐 디지타이저 그리고 이 밖에도 전자기, 차폐, 흡수 소재로서 전자기기가 사용되는 모든 산업에는 쓰일 수 있는 게 EMC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MC 소재의 성장성을 감안하고 실적이 나온다고 예상을 해본다면 캠트로닉스는 현재 구간은 과도한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면서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게 아무래도 인하전공 같습니다. 인하전공 뭐 오늘 소폭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뭐 제가 한 18개월 정도로 장기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PBR이 이제 0.6배가 되지 않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최근에 조선 수주가 살아나면서 PBR이 1배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인하전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PBR이 0.6배이기 때문에 굉장한 저평가 상태로 판단되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인하전공 뭐 지금까지 뭐 꾸준하게 잘 달려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제가 잠시 주봉 차트를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예. 15,000원에 상장을 해서 7,000원 그러니까 5,000원대까지 2년간 이제 하락을 했었지만 그 장기 하락 추세를 이제 상승으로 돌렸기 때문에 장기적인 뭐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는 인하전공을 분할로 지속적으로 매입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가치 투자하면 참 느리게 수익을 볼 것이다. 좀 무겁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 정동훈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매수했던 인하전공 보면 또 일주일 만에 12%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만 서울경제TV 오직 핫10에서 정동훈 멘토님의 높은 수익률과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동훈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10시 핫10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